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 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가 팬데믹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또 우리 상인들이 알아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표의 권리,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권리인데 민주당 공화당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근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월 6일 있었던 의사당의 폭동 사건, 의회의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조사가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시카고 현역 경찰관 2명이 여기 폭동에 가담을 했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는 리포터하는 저와 제작을 하는 마테오 PD와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마테오 PD가 서울 출장 중인데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지 못하고 녹음으로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동영상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가 생판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신속하게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020년 2월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언론들은 fundamental shift, 근본적인 변화다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새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근로자의 파워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기술이 바꿔지고 사업의 경영 방법이나 환경이 크게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Very different ways of doing business,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주 업종인 스몰 비즈니스도 경영 방법이 판약에 달라져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소기업이라고 해도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경제의 근본과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로 보면 근로자들의 취업 시장이 잡은 넘쳐납니다. 지금 970만 개의 잡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로자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택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 정도가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그로서리도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이커머스가 3배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물가가 크게 올라가서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아졌고 주택 부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임금, 식당, 호텔, 이런 저임금 근로자들, 잡오픈이 넘쳐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언론들은 지금 경제를 림보 네이션 이코노미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의 중간지점에 머물고 있다 하는 뜻인데, 공화당주의 거버너들의 실업수당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스티뮬러스 플랜, 그리고 언엠플로이 체크에서 너무 많이 나가서 배가 부르니까 너희가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들은 나라고 계속해서 저임금에 끝까지 시달려야 될 이유가 뭐냐, 나도 좀 더 잘 살아보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오프닝 애플리케이션이 24%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싸구려 임금 시장에서 퇴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와의 파워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든의 깊은 속뜻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미니멈 웨이지를 인상하려면 또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몸값을 높여오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종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본다,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꼭 잘 되는 것이냐, 잘하는 짓이냐,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논란으로 회귀를 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대기업들은 끄떡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경제적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소비자가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서 연방 최저임금이 지금 $7.25인데 이 돈 받아서 아이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었습니다. 왜 근로자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기업들은 계속 배불러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보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시프트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팬데믹 전의 경제 모습은 전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임금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크게 늘어나고 주택 근무자들이 늘어나고 이커머스의 영향이 커지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동네 쇼핑몰들은 다 파산을 계속하고 그야말로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의 권리, voting rights를 놓고 벌어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투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공화당에서는 18개 주가 만든 투표의 권리 제약 법안이 그러니까 조기 투표라든가 우편 투표라든가 투표 등록 등의 제약을 가하는 것인데 민주당계 시민들의 투표 성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벌였던 For the People Act라는 법안이 이제 결국 상원에서 막혀버려가지고 결국 공화당의 반격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18개 주에서 30개 법안이 생겼고 거의 3,6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전체 투표의 15%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막대한 정치력의 충돌이 가능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선거 사기극 주장에 따른 공화당 쪽의 입법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연방법 차원에서 이것을 막으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50대 59대에 막혀서 실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 선거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던 우편투표, 조기투표, 또 선거인 등록법, 또 선거장에서의 아이디 제시 의무 이런 것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고 말았는데 이 투표를 안 하기로 소문난 것이 이제 코리안들인데 그나마 지난번에 조기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어느 정도 덕을 보게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왜 찍어야 하는지 누굴 찍어야 하는지 이조차도 모르고 그냥 한국말로 투표한다 하니까 몰려와서 투표를 하던 것이 한인 투표인들인데 큰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논쟁에는 상원의 표결 규정, 그러니까 슈퍼 머저리티 룰이 그대로 있게 되고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이 트럼프의 선동에 의한 것이냐는 여부 조사도 이제 막힌 상태에서 하원이 겨우 단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뿐입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에이시안 그리고 코리안들은 투표에 소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개된 비밀인데 그러니까 헤이크라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안 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사회의 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가 영향을 받는다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손해냐 하는 걸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에이시안 쪽에서는 학교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역사 공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 이제 다수당이 된다면 고소득자들이 주머니를 이익을 보게 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역사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있습니다. 대의 정치장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생활에 즉각적으로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를 위해서 커미션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연방 상원에서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부결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하원이 단독으로 사건을 이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에서 폭력 행사를 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즉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것을 정쟁으로 읽고 악용하고 있다. 또 사건 조사는 FBI 등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 차원의 조사는 불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 정당 간의 이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당의 목적이 정권의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에서 폭동에 참고했다가 체포된 사람 중에서 현역 경찰관이 2명이나 됩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이런 경찰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설명을 보면은
국내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룹, 또 폭력 극렬주의 단체와의 연계, 협조를 알아보겠다, 조사하겠다 하는 얘기고, 트럼프의 사주와 선등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FBI들 사지당국은 1월 6일 폭동 사건을 그 사진 등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미 500명이나 입건을 했습니다. 이 중 200명은 의회 의사 진행 방해 등의 중범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유죄가 되면 최고 20년 징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폭동으로 의회 경찰관 등 140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낸시 펠로시의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도 사실은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어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변호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큰 일입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큰 권력을 행사했던 장본인이고 그가 뉴욕 시장과 뉴욕 연방 검사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의 이유가 그가 일반 대중과 의회와 법원에게 거짓 진술 또는 오도된 진술을 한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사건 또 트럼프의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서 진술해서 이렇게 거짓 진술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낸시 펠로시 뉴욕주 검찰은 아직도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계 시민들을 상대로 최근에 폴링을 해보니까 무려 68%가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는 시카고에서 쓰고 서울에서 제작을 하고 짧은 뉴스지만 태평양을 넘나들면서 제작을 한 뉴스입니다. 마테오 PD 오랜 비행 시간 끝에 쉬지도 못하고 제작을 한 뉴스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